오늘 서강대 교수이자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 저자이신 김영익 교수님을 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한 달 정도 됐죠? 예, 꼭 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고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예. 급등락을 반복하고요. 급락을 반복하고 주가도 그냥 급락했다 또 급등하고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잠 못 자는 분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때 그 방송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예측하셨던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김영익 교수님께 AS를 그 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연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했고 지금은 거의 V자 반등인 것 같고요.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반기 들어가지고요 또 한 번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그림 몇 개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이 제가 그동안 미국 주가가 막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으로 미국 주가가 얼마나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이걸 한번 평가해 본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한 25%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래서 저거 보고 미국 주가가 최소한 25%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게 3월 통계입니다. 3월까지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개가 주인에 앞서가다가 주인에 딱 접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4월에 앞서가거든요. 4월 데이터가 나와야지 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4월 데이터는 반등했는데 저는 앞으로 미국 경제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가소평가 국면에 하반기에는 접어들 것이다. 주가라는 게 항상 경기를 가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는데요.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가소평가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가소평가 국면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요. 미국 경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궁금한 점들이 많을 텐데 미국 경기 정점은 NBER라고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해주거든요. 근데 보통 경기 정점 지나고 나서 8개월 후에 경기 정점이었다, 저점이었다. 8개월 후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발표했거든요. 2017년 12월이 경기 정점이었는데 2008년 12월 1년 지나가지고 2007년 12월이 경기 정점이었다. 그렇게 좀 뒤늦게 발표하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 3월 통계 가지고 미국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 확률 보니까 3월에 72%로 나왔습니다. 엄청 높네요. 근데 아마 4월 통계 넣으면은 거의 100% 가깝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기가 지난 2월을 정점으로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 초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추세적 상승이니 이런 거를 논하기는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경기하고 주가하고 관계를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과거에 보면은 주가가 경기에 동행한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그림에 수치를 표시해냈습니다만은 선행 겨울이거든요. 2개월도 선행하고 때로는 11개월도 선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두 개 다 주가하고 경기가 지난 2월이 정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수축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수축 국면에 접어들다가 항상 단기 반등 베어마켓 랠리는 있죠. 저는 지금 상승 국면이 조금은 강한 베어마켓 랠리다. 그런데 이 경기하고 주가하고 관계 구해보면은 지금 주가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또 보니까 실업률이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장난 아니게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실업 통계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정말 놀랍게 빨리빨리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3월 둘째 주부터 4월 첫째 주까지 실업 통계를 보니까요. 무려 2,200만 건 정도 실업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나라였는데 미국이. 예. 그 2,200만 건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2년 동안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미국 고용이 한 2,250만 개 늘어났어요.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2,250만 개 늘어났는데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니까 한 달 사이에 2,250만 실업 10년 고용 늘어난 게 뭐 한 달 사이에 지금 실업이 그렇게 늘어나 버렸다는 그러니까 새 일자리가 싹 사라져 버린 거네요. 예. 생긴. 예. 그래서 3월 고용 통계는 전문가들이 한 10만 명 고용이 감소했을 것이다. 비농업분에서. 근데 실제로는 70만 개 감소했고요. 아마 4월에는 뭐 거의 몇백만 개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월이 진짜 심한 달이니까. 4월이 가장 심한 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적자를 막 풀어내고 있잖아요. 예. 뭐 기본소득도 뭐 예. 이렇게 줘가면서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이 이렇게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근데 경기가 수축 국면에 한번 들어서면은 이 정책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 정도만 안할 뿐입니다. 근데 사실 저 요새 그 미국 정부 정책 내는 거 보면 연준이나 정부 정책 보면은 정말 그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하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뭔가 뭐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 정부와 연준의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 이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만큼 심각하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코로나 위기라고 뭐라고 해야 될지 앞으로 역사가들, 경제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줄 텐데요. 이번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하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비교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산업 생산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충격이 훨씬 더 심하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대공황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황이 왜 왔느냐, 왜 못 막았느냐. 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안 하고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적극적으로 뭐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가감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공황을 그 극복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 마셜 플랜인가요? 예.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그만큼의 지금의 정책들이 그거보다는 좀 부족한가요? 네, 처음에는 미국 그 1930년대 대공황 발생하기 전에 별로 정책을 안 썼거든요. 네, 그리고 이후. 나서 이제 완전히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공황에 빠지니까 그때서 그런 정책을 냈었죠. 대규모 공공사업 같은 거. 그래서 케인즈가 주장하는 공공지출, 정부지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네. 네. 연준에서 뭐 엄청난 몇 조 달러의 돈을 막 풀어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양적 완화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2008년도 그 자금 집행과는 좀 틀리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 국채를 발행하면 소위 구축 효과를 해가지고 뭐 채권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를 중앙은행이 사줘야 되죠. 네, 그래서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저는 지금 그 국채를 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그림의 연준 자산 보니까 또 거의 한 달 사이에 엄청 올라가요. 2조 달러가 늘어났어요. 저거를 우리가 부채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연방정부의 이제 부채죠. 예, 아니 자산. 예, 예. 결국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채가 되는데요. 저만큼 국채를 모기 채권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거를 양적 완화가 아니고 또 대출이다 그래주는 것은 또 기업 중소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뭐 CLO 같은 거 여러 가지 그 채권 문제 그런 거 발생하니까 채권을 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과거하고는 달리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5월 4일부터 뭘 하기로 했냐면은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다가 AA 이상의 채권을 회사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한국은행이 담보를 해가지고 한 10조 당 정도 대출해 주거든요. 사실 그것도 미국에서 배운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대출도 일부 들어가 있고 저렇게 국제 사준 거는 양적 하나 두 개 다 하고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과감하게.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이번에는
이게 그 월스트리트에다 예전처럼 금융권을 통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 뭔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좀 예전과는 다른 그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지원 대상이 명확했었어요. 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부실해졌고 그것이 소비 투자 심리를 축됐죠.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지원해주고 부실한 쪽을 지원해줬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코로나 경제 위기는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가계도 소비 심리 위축됐고 기업도 부실해졌고 그 다음에 뭐 정부 부실해졌는데 지금 정부 부실을 지금 막고 있는데요. 이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뭐 가게에다 돈 줄 수밖에 없고 기업에다 돈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게에다 직접 뭐 돈을 1,200달러씩 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업에 회사채까지 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뭐 한쪽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경제 주체를 다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그 대상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만든 것이지 2008년에 어떤 그 방식을 통해서 이게 뭔가 양극화의 어떤 그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어떤 반성하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건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예. 오바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저 전례가 없는 정책들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눴던 게 그 뭐 셰일 오일 기업들이라든가 예. 그런 부실 기업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었잖아요. 예. 뭐 시에로 채권도 그렇고요. 그럼 연준이 이번에 이런 좀 등급 아래쪽에 부적격 채권들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일부는 거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규모는 아직은 크지 않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하반기 가가지고 이제 저 기업들 더 어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급을 낮춰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 AA 등급 채권만 가지고 이상 등급만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회사채 발행 물량 보니까 A 등급이 약 25% 돼요. 아. 예, 사실 AA 등급 이상은 그래도 괜찮은 기업인데요. 그렇죠. A 등급이 이제 경제가 나쁘고 신용평가 회사들이 등급을 낮추고 있죠. 그 애들이 이제 BB로 많이 떨어질 텐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회사채 등급을 또 한국은행이 더 낮출 수가 있겠구나. 그럼 미국도 그러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좀비 기업들의 생존을 좀 연장시켜주는. 예. 그런데 그런 정책을 낼 수밖에 지금은 없는 이유는요. 지금 그런 정책을 안 하면 모두가 망하거든요. 예. 좀비 기업 위험이 조금 좋은 기업까지 가가지고 좋은 기업도 자금을 조달을 못해요. 아. 그래서 우선은 좀 살려놓고 나중에 구조 조정하자. 예. 근데 뭐 이번 경제위기 제일 문제점은 제가 이번 경제위기가 온다는 것은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졌거든요. 미군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은 기업 부실해졌고 우리나라 가계 부실해졌고 이 부채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급격한 충격이 오니까 또 부채를 통해 가지고 또 경제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 기업 구조적을 한번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황만 가지고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 때문에 한번 큰 충격이 있었어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 예. 그건 이제 결국 기업들이라는 많은 가게들의 도산이잖아요. 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빚청산이 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금 그걸 살려주면서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살려주면서 늘려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지금 기업 부채가 중국보다는 훨씬 낮습니다만 GDP 대비 한 130% 올랐거든요. 그래요? 그게 2007년에는 한 100%였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계속 생존을 하려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계가 가난해져 버렸어요. 심지어 맥킨지 보고서 같은 데 보면은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뭐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예, 물론 그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에 보니까 그날 전체 GDP는 올라갔는데
평균적인 가계 소득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건 소득 차별화 때문에 그렇죠. 상위 1%, 2%, 20%를 많이 가지고 평균적인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결국 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빨리 진행되면 경제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양적 완화, 이 돈이 풀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전보다 더 엄청난 그 부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예.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예. 게 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결국은 돈 풀면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 통화적 현상이다.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2008년 이후로 전 세계 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안 오르고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돈이 안 들거든요. 이게 통화 승수라고 그러는데 보통 M2 강의 통화를 번원 통화로 나눈 거를 뭐 통화 승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2007년에 한 27배였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15배로 떨어졌고요. 일본은 11배에서 3배로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10배에서 한 5배로 떨어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소비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많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 존재하는 기업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면 아마 그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자산 가격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자산 가격도 주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엄청 올랐죠. 예. 그게 지금의 소득 불균형을 또 더 심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부자들이 돈이 있으니까 싸게 샀죠. 지금 더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화정책의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MMT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놓으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지더라. 그래서 그렇게 돈을 풀지 말고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거를 정부에다 주고 정부가 선별적으로 돈을 쓰자. 그래서 무슨 R&D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쓰자. 그런 의미에서 뭐 네오달리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MMT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사실 미국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그 MMT에 근거한 그 정책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연준이 모든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 정부가 그 연준의 파워가 미국 정부로 이전이 됐다. 왜냐하면 재정 정책으로 모든 걸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MMT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정부가 국채 발행하고 연준은 그걸 사주고 정부가 그 돈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사실 저 MMT하고 비슷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중앙은행 힘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 내릴 만큼 내렸지 돈 푸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쓸 정책이 없는 거죠? 예, 중앙은행. 지금 정부가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IMF에서 이제 14일 날 발표했잖아요. 지금 세계 상황 그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공황 이후 정말 최악의 침체기고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들의 노력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우선 그 IMF 전망이 얼마나 어렵게 전망했는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IMF가 1980년부터 세계 그 경제 성장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세계 GDP가 2009년에 마이너스 0.1%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겁니다. 특히 좀 미국 등 선진국이 나빠졌고요. 그때 우리는 별로 나쁘다는 생각이 극심하게 들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국 의존도가 크는데 중국이 그동안 10%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IMF가 올 1월 달에 세계 경제가 3.3% 성장할 것이다. 근데 3개월 지난 4월 달 전망하면서 마이너스 3%로 뭐 6.3%포인트나 낮춰버린 겁니다. 그거는 미국이 급격하게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중국이 있었어요. 그때 네.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고. 근데 중국도 지금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 1분기 중국 경제 성장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6.8%였습니다. 아, 그래요? 1분기 예. 아, 중국에서요? 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근데 세계에서 중국이 GDP 성장률 제일 빨리 발표해요. 예. 저는 그 큰 나라가 어떻게 GDP 집계를 그렇게 빨리 하는지. 믿을 수 있나요, 그럼? 예. 근데 추세는 봐야 되는데. 하여튼 중국 경제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IMF가 주장한 거는 각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더 가감하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저기 중국이나 미국도 어렵지만 사실 신흥국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IMF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예, 그리고 특히 IMF가 주장하는 게 세계적인 보건산업에 각국 정부가 협력해가지고 가감하게 투자해주자. 예, 이런 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IMF 전망 보면은 또 V자형이에요. 반등하네요, V자로. 예, 2000년에 마이너스 3% 성장했다가 2020년 마이너스 성장했다 2021년에 5% 넘게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저렇게 보면 완전히 V자형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IMF가 저렇게 전망해 놓으면서 시나리오를 몇 개, 세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IMF가 저런 전망할 때 네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이 올 하반기 가서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예. 두 번째, 지금 셧다운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2분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풀릴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금융시장이 아주 불안한데 하반기는 좀 개선될 것이다. 예, 그리고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올해 한 36달러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39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저런 현상이죠. 최상의 조건인데요? 예. 근데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뭐 팬데믹이 올해만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인가 네, 그런 걸 가정했는데요. 세 번째 시나리오가 굉장히 어두운 시라는데 팬데믹이 올해도 지속되고 특히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그럴 때는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팬데믹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거는 누구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그 스페인 독감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도 찾을 수가 있어요. 1918년에 스페인에서 독감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봄에 그게 발생했다가 여름 되니까 좀 주춤합니다. 네. 예, 그리고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1월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거든요. 예, 그때 로버트 베로르 교수라고 유명한 경제학 교수인데요. 그분이 최근에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보니까 세계 43개국을 조사했는데 인구의 2%가 죽었어요. 엄청나게. 그때 2%라면은 그 43개국에 3,900만 명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네, 그때 우리나라 통계도 어떻게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도 1.4%가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질 GDP가 6%, 소비가 한 8%, 실질 주가 상승 26%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가 뭐 올 여름 가면서 끝났으면 정말 좋겠는데 스페인 독감처럼 재현된다면 IMF가 마지막 시나리오가 그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나라들이 아까 이제 셧다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나라들의 국제 교류도 이제 정상화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 나라들이 정말 그런 노력을 IMF의 권고대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 사태로 해가지고 사람들 생각도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미국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 지출 보니까요.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 지출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내구재라는 건 자동차 가전제품이거든요. 근데 미국 소비 지출에서 내구재는 10%밖에 차지 안 하고요. 비내구재, 뭐 옷, 신발 이런 게 21%고 서비스 수출이 69%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받는 게 서비스 소비 지출이죠. 그래서 우리 어디 안 나오고 영화 보러 안 나가고 영화 보러 안 가고
여행 안 가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가 줄어드니까 미국 경제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그래도 이런 소비 심리가 다시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시대가 바뀔 것이다. 그냥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로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냥 가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영상으로 다 한다는 거죠. 저도 학교에서 지금 영상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회사 사회이사 하고 있는데 이사회도 영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가는 뭐 교통, 네. 기름 더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모든 소비가 행동이 줄어드니까. 그 행동이 줄어들고 그게 저뿐만 아니라 또 제가 거기 가려면은 차를 타고 어떤 기사분 같이 가셔야 되는데 예, 그분도 소득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더라도 그런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인도에서 그 히말라야 산맥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 선명해 보인다. 이런 사진도 나왔던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그 엔트로피에서 좀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이런 경제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가가 지금 맥을 못 치는 거죠. 유가가 뭐 20달러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19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유가가 한 단계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3월 초만 해도 상당한 공포심과 예. 어떤 경계심 같은 거를 가지고 되게 불안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마음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예.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경계심을 좀 아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참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예. 낙관론이 물론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예. 주식시장 측면에서 생각하면 제가 3월에 급락했다. 한 4월에서 6월까지는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좀 빠릅니다. 예.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소비 심리도 좀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경계심이 조금 약화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경계심을 풀 단계는 아니다. 예, 또 이렇게 뭐 서로 경계심을 풀다 보면은 예, 이 코로나가 언제든지 다시 좀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치료제 개발 뉴스일까요? 예, 치료제 개발이고 완전히 뭐 백신 같은 거 완전히 개발했을 때 근데 그거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 생산했더라도 뭐 그걸 대량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죠.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조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예. 그때 처음에 한 달 전에 방송 저희 나오셨을 때는 금이 이제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했었지만 사실 이 위기가 터지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였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예. 지금 막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달러와 금 그리고 원유 이 실물 자산들에 대한 예.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앞으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 5년은 금값 더 상승한다. 4, 5년씩.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극도의 달러만 현금이다 그러면서 금도 떨어졌는데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저 월별 자료 그려보면은 예, 금값이 꾸준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금값을 결정하는 게 그 안전자산을 떠나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 달러 가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유동성이고 마지막에는 물가거든요. 예. 근데 저는 달러 가치가 이미 그 정점을 치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약간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환율은 그날의 국력인데요. 미국 GDP가 세계에서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미국 비중 줄어들거든요. 네. 아마 3, 4년 후에는 22%까지 줄어들 겁니다. 예, 그거는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가 금값이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유동성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M2를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파졌는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실물은 안 좋은데 돈을 엄청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금값을 상승한 요인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돈을 풀면은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뭐 당분간 3, 4년은 아닐 텐데요. 예, 저는 또 5년 후에 가면은 또 우리가 인플레 시대를 또 걱정해야 될 것이다. 인플레 헤지선은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3, 4년은 예, 달러가 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돈이 풀려가지고 금값이 오르고 예, 그 다음에 또 멀리 내다보면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값이 또 오를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금값도 오르는 건가요? 예. 금은 인플레 헤지 수단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달러가 많이 풀린다라는 거는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치가 그 항상 일정한 그 금에 대한 자산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금 투자할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워렌 버핏 같은 분은 금은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채권 사면은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그래서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세 차익만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은 충분히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 투자와 관련해서 현물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ETF를 투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현물을 사려면 부가세 10%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수수료 뭐 1, 2% 받아갈 겁니다. 금 현물을 사면은 보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집에다 갖다 놓으면 늘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네, 그래서 금 ETF로 그냥 언제든지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5,000원 안팎일 겁니다. 한 주당. 그러니까 소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달 월급 받았을 때 뭐 배당 투자서 해야 되지만은 저는 은행에다 뭐 정기예금 받는 것보다는 금 투자가 수익률이 앞으로 4, 5년 정도는 훨씬 더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ETF 투자를 할 때 이제 요즘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미국에서의 그 주식시장에서의 그 ETF 투자도 뭐 많이 뱅가든가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따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환율과의 어떤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국내에 어떤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 시장에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국내에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면 한위험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내 ETF가 상장된 게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많이 있네요. 하나가 아니라. 예, 200개 정도 돼요. 아니, 뭐, 금 관련, 그 다음에 주식 관련 ETF, ETF 종류가. 예, 뭐, 반도체 관련 ETF, 삼성 관련 ETF, 정말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걸 수가 있고요. 한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좀 투기적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ETF가 보통 2배짜리까지밖에 없는데요. 네. 미국은 3배짜리도 있고 4배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향을 잘 설정한다면은 그런 걸 투자도 해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 방향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ETF보다는 국내 ETF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이 환율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제 달러는 계속 풀리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보면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글로벌적으로 항상 이 달러가 뛰었기 때문에 달러가 더 오를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사를 보면서 달러같이 하락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에서 달러 지수가 그려 있습니다만은 85년 9월 달에 미국이 플라자 협정 유대하고 달러 가치를 급격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 하락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경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단기도 줄어들거든요. 단기도 경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결국 미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지만은 큰 추세는 달러 가치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는 게 미국 정부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올라가는 게 도움이 되나요? 지나치게 올라가고 지나치게 떨어져도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근데 미국은 달러는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달러가 강세를 좀 보여야 되죠. 이번에 사실 엄청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돈을 풀면서
정말 전 세계 각종 우리하고도 통화 스와프 하고요. 600억 불. 뭐 여러 나라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국채 담보로도 뭐 빌려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달러가 더 많이 풀린 이 상황은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그 패권이 더 강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일시적으로는 강해진 것이죠. 근데 달러가 좀 풍부해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8년과 한 해 동안 미국이 돈을 2배 찍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때 엔달러율이 123일에 77엔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렇죠. 풀고 있으니까 결국 달러가 많으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달러가 많으면 달러 가치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을 본다면은 달러의 기축통화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달러 계속해서 지금 달러에 대해서 막 매수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미 달러도 얼마 정도 보유하는 게 좋기는 좋겠지만은 뭐 달러를 사시려면은 차라리 금을 더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유는 어떤가요? 유가 지금 뭐 지난해 요번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개인들이 원유 그 ETF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미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던데요. 저도 원유 ETF를 좀 투자해 봤는데요.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합니다. 그래요? 특히 제가 2배짜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유가라는 게 지금 20달러니까 2달러면 오르면은 10% 오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2달러 떨어지면 10%. 그 2배짜리면 20%거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가가 2000년 이후로 보면은 평균 한 77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게 지금 20달러니까 지금 굉장히 싸죠. 언젠가는 70달러에 접근해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가지고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되거든요. 놔두면. 근데 우리가 놔둘 수가 없죠. 늘 배워야 되니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세계 수요가 워낙 위축됐기 때문에 뭐 20달러 밑으로 저는 한 15달러까지는 갈 수가 있다. 앞으로도요? 이 정도까지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사서 계속 모으는 것은 좋고 그냥 사서 안 보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단기에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은 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원유 ETN이라는 걸 많이 샀지 않습니까? ETF하고 ETN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면요. ETF는 그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고 ETN은 증권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ETF, F는 펀드고 그다음에 ETN은 노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가 싸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ETN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치하고 이 계율이 너무 벌어져 버린 거예요. ETN이라는 게 그렇게 거래가 많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냥 가격 상승이 버블이 끼는 거네요. 그래서 감독 당국이 그 거래 정지시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 투자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뭔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해야지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이걸 중국에다가 이제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들까지 뉴스에 나오는데 이슈화로 막 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국이 청구하더라도 중국이 아마 콧방귀도 안 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파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중국도 진원지가 우리가 아니다. 뭐 발생하는 것 봐라. 뭐 중국이 이전에 발생하기 전에 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그래서 진원지가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거 보니까 사실 이번 대응 보니까 과연 미국식 개인 자본주의 이게 이런 상태에서 더 합리적인 것인가. 지금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어떤 면이요? 이 통제 수단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증상이 좀 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뭐 많이 검사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지 않습니까? 미국은 조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보면은 조만간 뭐 경제를 재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그 미국 사람하고 통한 그 사람 견해는 정말 지금 해서는 안 된다. 그 우리나라처럼 중국처럼 미국은 통제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 지원금을 안 내겠다. 그렇죠. 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 중국에 그걸 청구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들 보면 뭐 말도 이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중국 자산, 미국 내 중국 자산을 동결한다, 뭐 미국 국채를 차압하면 된다, 뭐 이러저런 얘기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떠돌아다녀요. 이거는 다 유언비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유언비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 국채를 한 1조 1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 2월 말에 현재. 사실 그동안 예상됐거는 중국이 그 미 국채를 팔아버릴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전망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미국이 그거를 동결한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엄청나게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계 사람들이 미 국채를 안 사줄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계속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 간다면은 미국 정부가 아마 자금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뭐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사실 있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미국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들 1조 1천억 달러 그게 만약 풀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양적 완화하는 걸 보면서 하면 뭐 4조 5조 달러씩 하는데 뭐 1조 달러 풀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번에 한 달 사이에 2조 달러 뭐 국채를 사주고 그래서 미국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거 사주면 뭐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중국이 팔면은 다른 나라도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왜요? 중국이 그 국채를 판다고 소문이 나면은 아마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가 있고요. 미 국채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에 같이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미국 정부에서 1조 1천억 뭐 이렇게 하듯이 자기들이 매입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 가능성은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은 미 달러 가치에 엄청난 신뢰도가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아마 포기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1조 1천억 달러라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매도할 때 대처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면 이제 뭔가 신뢰를 잃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그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연합국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격적으로 기축통화가 된 거는 1974년 사우디가 원유를 팔면서 달러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역할이 굳건해진 거죠. 그런데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요. 지금 세계 원유 수의 한 1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원자 50% 이상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중국이 원유 수입하면서 그다음에 원자재 사면서 달러를 안 주고 이하나를 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중국이 달러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하고 교역해가지고 엄청나게 달러를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했는데 작년까지 미국하고 교역해서 5조 2천억 달러를 번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중국도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면서 달러를 준 겁니다. 그런데 중국 지금 외환 보유가 3조 달러,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달러가 과거처럼 많지 않거든요. 달러를 안 쓰고 이하나를 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떻든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앞으로 갈수록 그 역할이 좀 축소되는 과정이 앞으로 10년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그 결국은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잃게 하는 예.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그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없는 나라냐,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물건을 사람들이 써야 되죠. 아, 수입을 하면 막 시간과 뭐 시간과 갑작스러운 걸리고, 대처를. 예, 대처도 못하고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통제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OECD가, IMF가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좀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성장률을 많이 내쳤는데요. 네. 예, 중국도 뭐 6% 성장하다 올해 1.2% 성장하니까 많이 낮춘 건 아닌데요.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도 올해 마이너스 1.2% 성장 전망했는데 OECD 국가에서 마이너스 폭이 제일 적습니다. 아, 예. 그 이유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기 제조업을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런 선진국들이 미국이나 뭐 유럽을 포함한 이런 선진국들이 이번에 이런 거를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정말 이건 우리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키우거나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어려워지진 않을까요? 수출 국가로서. 예. 아마 미국도 이번 사태로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생산해야 된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마스크 좀 미국 생산 못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왜 생산을 못 하냐면은 처음부터 생산 안 하고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태가 지나면은 마스크란 상품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 나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미래가 딱 전망이 딱 앞이 보여가지고 아 이거 한 10년 갈 거야 이러면 예. 딱 하겠지만 예. 이러다 이제 몇 달 후에 딱 끝나면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셨지만 어쨌든 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도 있고 선거전에서 자기 책임이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책임을 자꾸 뭐 중국에게 돌리면서 이걸 이슈화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 미중 간에 혹은 뭐 여러 나라들 간에 어떤 그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까 IMF에서도 공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이 국제 글로벌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1930년대 미국이 어려워지니까 보호무역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지금 경기 침체,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되면은 대선에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탓을 아마 중국에다 돌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또 무역전쟁 더 가속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참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뭔가 협력을 해도 어려워질 수 있는 현재 상황인데 예. 그러한 긴장 관계가 더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가시화된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더 그 고난의 폭이라든가 길이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V자로 반등을 아까 IMF 전망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했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세계 경제가 능력 이하로 계속 오랫동안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다 그러다가 또 이제 부채 문제가 한번 터지면은 또 한 번 또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위기를 겪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중국에서 그 뭐죠? 그 중국의 그 소프트 파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뭔가 그 뭐라 그러죠?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양쪽 진영으로 나뉘면서 인터넷까지도 따로 쓰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이 이제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하나가 플랫폼 전쟁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그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술 기업들 중국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의 세계는 미국이고요. 다른 세계는 중국하고 유럽을 이룬 유라시아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유라시아 세계가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미국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너무 중국적 입장인데요. 네, 그 중국적 입장인데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어떻든 그동안 플랫폼 뭐 IT에서는 정말 미국이 앞서갔는데요. 네. 중국의 IT 기업들도 그 못지않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저력이 커지는 건데, 근데 이렇게 왜 경제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그런 말씀하신 대로 책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유럽을 자꾸 중국 편으로 이렇게 넣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럽은 서구 세계고 미국의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역사를 보면요. 미국은 원래 따로 있는 대서양, 따로 있는 국가였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그 비단길이라 해가지고 중국하고 유럽하고 역사를 보면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미국 따로 중국하고 아시아하고 그다음에 유럽이 함께 합쳐지는 이런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네, 그게 최근에 나온 그 대전환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정말 이제 그냥 단순한 그 시위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그 구체적인 액션들이 미중 간의 어떤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뭔가 문제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경제 전망을 아주 어둡게 조금 더 길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중국 쪽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경제력은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세계 GDP에서 미국이 25%, 중국이 거의 17%예요. 그런데 이런 성장으로 간다면 2029년, 30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시장 가격으로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런데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이끌 정신적인 뭐 지주가 그런 거는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영국은 완전히 그 자유시장 경제 이걸 주장했었고요. 미국은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주장해가지고 세계를 그 정신적으로도 지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실 그런 게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 이제 여러 차례 우리 중국 경제가 이제 언젠가 위기가 올 것이고 그때가 이제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해서 자본 수익을, 금융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그 중국 경제의 위기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그 위기는 좀 더 나중에 오는 건가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올 상반기다. 특히 올 상반기 말쯤에 중국 주식을 사가지고 금융으로 후보를 늘리자. 저는 서서히 지금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1분기 마이너스 6.8% 성장했습니다만 아마 2분기부터는 약간의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연간으로는 뭐 플러스 성장할 겁니다. 세계에서 플러스 성장하는 나라가 올해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중국이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서면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고요. 중국이 뭐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으면 제조업도 강하지만 이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에요. 작년에 은행을 외국인들한테 100% 공개했거든요. 외국인들도 중국에 와서 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보험, 자산운용사, 증권, 특히 증권은 올 12월 달에 당초 개방할 것이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지난 4월 1일 날 안전 개방해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 가가지고 은행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할 수 있고 증권회사도 자산운용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이 뭐 좀 제재를 하겠습니다만은 문을 열어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머지않아 중국의 외환시장도 자유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고정환율, 환율 매일매일 아침마다 설정해서 거기서 상하 2% 변동. 그런데 저는 머지않아 그걸 자유 변동환율로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환시장까지 자유해버리면은 중국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질 것이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면서 돈 빌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보니까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지만은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아주 자금을 많이 조달하거든요. 중국의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요. 사실 중국하고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최종적으로 중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 안전 개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이 중국하고 교역해서 5조 2천억 달러를 잃었어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거를 중국에서 찾아오자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뭐 상품 만들어 미국이 찾아올 수는 없고요. 미국이 잘한 거는 금융 서비스업입니다. 예. 예를 들어 문신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네. 누구보다 금융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시장 개방되면은 미국이 금융으로 그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도 그 기회를 같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해서 들어가서 이제 뭐 명목상으로는 풀어놨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음껏 돈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빠져나오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태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딱 막아놨기 때문에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기업 투자했으면 한번 들어갔다가 설비도 이전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큰 규모의 어떤 기업의 규모 혹은 개인의 규모 양쪽 다요? 아니면 주시장에 한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투자했다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중국이 그동안 추구했던 게 무역 제조 강국이었었거든요. 이번에 그거는 양적으로 달성했고요. 중국이 그동안 추구한 게 이제 제조 2025로 기술 강국이고요. 그 다음에 추구한 게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이거든요. 그렇게 금융 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자본시장에서 자금 뭐 유출입은 그거는 그렇게 통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 변동환율제 그 부분인가요? 그 부분도 이제 오픈을 하면 완벽해지는 건가요? 완벽해지는 거죠, 거의. 그러면 이제 외국에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서방에 의해서 자기 나라의 국부가 빠져나가는 상황을 이미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뭔가 잘 쉽게 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근데 그런 거는 중국이 손해인데, 근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중국 돈이 세계로 많이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라의 부가 뺏기는 요소가 하나 부정적인 거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그걸 오픈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지금 말씀하신 그게 큰 역할인가요? 저들이 추구하는 게 결국 금융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중국 이하나가 밖으로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돈으로. 그걸 달러로 바꿀 수도 있지만은 아마 일부는 이하나로 가져올 거예요. 그 이하나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국부가 그동안 무역으로 벌었던 국부가 금융시장을 통해 아주 나가겠지만은 그 대신 중국은 금융강국이라는 것을 서서히 목표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양적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이 더 크냐 그러는데요. 덩샤오핑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문을 열면은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어제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본시장, 금융시장, 뭐 애한시 안정이 개방했을 때 금융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그런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은 중국 이하나를 국제화할 수 있는 하나 계기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막 따져가지고 어떤 효과가 더 큰지 뭐 크다면은 뭐 금융시장 완전히 개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이 나라의 돈이 한 나라의 돈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뿌려지고 유통이 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그 나라에게? 우선 그 나라가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야 돼요. 지금 중국은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적자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금융계정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돈이 더 많이 나가면은 결국은 중국의 이하나가 세계로 퍼지게 되거든요. 세계로 퍼지면 중국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06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 6%까지 갔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GDP 6% 가면 그 나라 외환이 부족해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찍어내면 되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보기에 이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는데 30센트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미국이 30센트 비용을 들여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무기 생산해가지고 세계 경찰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된다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통화가 예. 그 많은 나라에 혹은 많은 단위로 유통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그 나라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힘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일단 그 중국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는 이제 내수주를 좀 예.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 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예. 이 이후로 좀 달라진 건 없을까요? 예, 저는 뭐 계속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가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 1등주를 사자. 무조건 1등주. 1등주. 예. 그래서 중국의 내수 1등주가 뭐냐. 제가 전 그 리서치 센터장 했던 그 증권회사에서 예, 중국 시장을 잘 분석하고 있어요. 어디시죠? 예, 하나금융투자인데. 하나금융. 예, 거기서 그 다른 증권사 리서치센터 중국 공부를 많이 하는데 네. 저기서 중국 공부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런 게 내수 1등 우량주인데요. 네. 근데 저는 저런 1등주를 개별 종목을 사면은 혹시라도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런 기업들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런 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펀드도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랩이라는 걸 또 운용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펀드나 랩 형태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이 이제 구조조정하고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다면은 저런 주식들이 지금도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98년 외환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네. 외환위기 겪고 나서 우리 구조조정하고 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한 단계 올랐었습니다. 우리나라 내수주, 한국을 대표하는 내수주 보니까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90년부터 쭉 데이터를 그려놨습니다만은 그 삼성화재라는 주식이 84배나 올랐어요.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그때 지금 SK텔레콤 정체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74배, 오리온 68배.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고 나서 중국의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뭐 내수주들이 저 정도, 중국의 내수주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는 추세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좀 어려울 때 싸게 들어가면 좋은데 예. 초반에 이렇게 좀 잠깐 내리다가 2월, 3월 예. 뭐 이렇게 좀 내리다가 다시 급 반등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을 회복한 것 같은데 지금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지금부터 나눠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중국주가 한 번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뭐 저점 수준 그 이상으로도 한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라도 나눠서 서서히 이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좀 미리서 사가지고 손해보고 있어요. 그때 발 담궈 놓으셨다고. 예, 발 담궈놔가지고 예, 지금 좀 손해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4, 5년 내다 보면은 예, 거기서 큰 수익이 한번 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물론 그거야 뭐 사람이 앞일은 모르니까 예.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생각하시는 예. 다시 급락하는 그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아마 7, 8월 정도가 아닌가. 보통 그때 많은 분들이 그 2분기 그 발표 그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주가가 지금 최근에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거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걸 미리서 반영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2분기 좀 반등할 텐데, 근데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기업 수익은 좀 뒤늦게 반영되거든요. 아마 하반기에는 기업 수익 전망치를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예. 후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등했는데 이 반등이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애널리스트에 따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기업 수익 전망치가 급속하게 나빠진다면, 야, 이거 주가가 지금 반등한 게 너무 높다. 이런 거 추론들이 나오면서 한 번 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급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그때가 아마 적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많이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미리서부터 조금씩 분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한국 시장도 지금 V자 반등을 하면서 예. 또 개인들이 외국인의 그 매도세를 다 받아내면서 이제 지금 늘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부의 자산의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인데 멀리 내다보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기는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주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명목 GDP를 기준해서 우리나라 적정 주가를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3월 말에 현재 한 2,390, 거의 2,4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등했습니다만 3월 말 주가 기준으로 한 27% 정도 저평가됐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명목 GDP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1, 2년 기다리면 최소한 20% 이상 수익률 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는 거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니까. 근데 문제는 주식은 장기 보유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지금 또 떨어지면 불안해서.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 수밖에 없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단기 부동자금이 1140조로 지난 2월 말에 굉장히 급격히 늘었더라고요. 그 일부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고객예탁금 증가분하고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이 펀드에서 빠져나온 금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펀드 수익률이 그동안 계속 안 좋거든요. 제가 관련되는 기간, 굉장히 중요한 국가 관련 기관인데요. 지난 11년 동안 펀드 수익률, 펀드에 가입했는데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거든요. 11년 이자도 안 생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11년은 사실 별로 못 올랐죠. 그 운용사가 너무 운용을 못한 탓도 있습니다만 그런 펀드 보면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금이 일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가지고 기다리면 좋은데 기다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 들어와서 제가 한 번 더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때 가면은 또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식시장이 뭐처럼 돌았는데 또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실망한 거는 사실 금융회사들이었어요. 2007년, 2008년에 거의 모든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은행의 저축성 예금을 주식형 펀드로 돌려놨거든요. 고객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었어요. 그렇게 모아놨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주가가 폭락했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주식형 펀드 가입했는데 주식에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펀드가 한때 70조 원, 지금 80조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요. 너무 많이 피해를 봐서. 예. 그래서 뭐 많은 분이 아닙니다만 일부는 주식형 펀드 가입했는데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그걸 해약한 경우도 일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안 들어오죠. 네. 근데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단기 수익은 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폭락하면은 또 이분들이 주식을 좀 오래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역시 주식은 안 돼. 이렇게 실망할까 저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국 주식 매수하듯이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그렇죠. 또 떨어지면 파는 시점이 아니라 그때 또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량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포스코 뭐 임직원들한테 강의를 하러 갔어요. 물론 동영상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마시고 그 돈을 당신 회사 주식 사세요. 그러니까 포스코 올해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높네요. 예. 은행에 이자 해봤자 1.5%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스코 PBR이요. 0.3배밖에 안 돼요. 야, 괜찮은데요? 예,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 직원들한테 당신네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으십시오. 당신네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당신들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회사가 잘 되고, 뭐 포스코 주식이 오르면 저도 포스코 주식 가지고 있는데 저도 잘 되고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배당 투자는 끊임없이 멀리를 내다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저 부동산 단기 변동은 제거해버리고 장기 추이를 저희 한번 필터링 해가지고 구해본 거거든요. 이미 전국은 거의 마이너스대로 들어가기 직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남마저 상승률이 꺾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빨간 선이 강남인가요? 예.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규제 당분간은 아마 안 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가하고 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비교해 보니까 주가가 한 12개월 선행하거든요. 주가가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가가 얼마 전에 뭐 2,600까지 올라갔다가
한때 뭐 1,4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가 추세는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예, 주가 하락 후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저게 문제예요. 예, 미국도 지금 주가가 떨어졌고 아까 전 미국 사람하고 통화하고 왔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네. 그분도 이제 미국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예,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미국 경제 침체가 한 번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주가가 예,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도시별로 한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떤 도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냐 이걸 분석해 보니까 네. 예, 강남 아파트가 제일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튼튼한 게 아니고요. 예, 3개월, 4개월 후부터는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제 추론인데 아마 강남 분들이 주식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심리도 위축되고 그게 집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근데 강남 아파트는 좀 변동성이 심해요. 2008년, 2010년에 뭐 전국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지만은 사실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예, 강남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는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예, 올라갈 때는 수요가 늘어나면 급등하고 또 수요가 줄어들면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최근에 이런 국면이 앞으로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락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정부가 이제 규제를 언제 풀 것인가. 이거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면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정부도. 예, 규제를 풀기는 풀 텐데요. 그런데 이번 정부 정책하는 뭐 사고는 옛날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칼 폴란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뭐 학교 다닐 때도 읽어보고 아마 학생운동 했던 분들은 대부분 대학교 때 읽은 책들이거든요. 그 책을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네. 예, 근데 뭐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거든요. 예, 좀 지금 바뀌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 책 내용 보면은 핵심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돼야지만은 세 가지는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된다. 토지, 뭐 집이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 고용, 그 다음에 금리. 뭐 이 세 가지는 아마 굉장히 그 침체에 빠지고 난 다음에나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개인들도 그렇지만 이제 소상공인들 혹은 뭐 중소사업가들 이렇게 사업체를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이제. 예. 회사는 어려워지고, 예. 매출 확 줄고, 예. 수익은 줄고, 손해보고 그러면 뭔가 자산을 매각을 해서 돈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자동차를 파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그게 부동산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경제 어려워지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 뭐 중소기업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나기는 살아나셔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팔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비관만 하면서 있을 수는 없는데, 예. 미국처럼 아까 미국이 정말 엄청난 재정 그런 걸 풀고 있잖아요. 예. 한국도 그런 뭔가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뭐 기축통화는 아니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한국은행 보면은 좀 변한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회사채 담보를 해가지고 금융에서 뭐 증권회사, 보험회사한테 돈을 거치 10조 원 대출해준다. 과거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로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예,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되고요. 한국은행도 저는 금리 0%까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0%까지 내리면은 자금 유출이 되지 않느냐. 네, 외국인 투자자들. 예. 예,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금 유출을 제가 따져보니까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가 더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금리 0%까지 내려더라도 우리 실질금리가 미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이 실질금리가 지금 몇 프로죠? 예,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거의 2% 안팎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금리 미국도 마이너스예요.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뭐 0.7% 안팎이니까 뭐 국채 수익률로 따지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그냥 1.3 뭐 이상이죠.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국제 수익률이 지금 0.9% 안팎이고 3년짜리, 10년짜리 1% 넣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는 작년에 소비자 물가 0.4%고요. 올해도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 물가상 순위는 미국보다 훨씬 낮거든요. 저는 네. 우리 경제가 결국 디플레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 실질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보면은 이 실질금리 차이가 환율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금리 0%까지 내리더라도 우리 물가가 미국보다 낮으니까 실질금리가 미국보다 높으니까 뭐 자금 유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그렇게 떨어졌을 때 사실 그 채권 시장이죠. 네. 근데 주식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32%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채권은 한 7% 보유하고 있거든요. 130조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7% 채권을 다 팔 리도 없지만은 그게 7%가 빠져나간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채권 시가총액이 거의 1,000조에 가깝거든요. 1,500조 아마 될 겁니다. 네. 주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커요. 네. 그럼 생각보다 그 비율이 높지가 않네요. 7%면. 네. 그럼 나머지 93%의 우리나라 국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죠. 개인들이요? 네, 금융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네. 일본 95%가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국채가 GDP의 230%, 일본 정부 엄청난 국채를 발행했는데 네. 95%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뭐 큰 차이 없네요. 예, 우리가 일본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일본이 또 그렇게 외국인이 적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그거를 자손들한테 물려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 저는 우리나라의 국채는 대부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밖에 안 되는군요. 예, 채권 7%, 상장 채권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막 그 마음껏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근거로 그 모두가 국내용이기 때문에 빚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했거든요. 이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가지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처음에 이런 전망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많은 국채를 발행해도 일본 금리 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누가 사주냐? 일본 은행들이 다 사줍니다. 은행이 돈 들으면 그것 가지고 대출 아니면은 유가증권 투자를 하거든요.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인데요. 가계는 원래 자금 잉여 주체죠. 그런데 98년부터 일본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 버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저축을 더 많이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은행은 돈이 들어왔는데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한데 대출이 안 되니까 그걸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안 삽니다. 채권만 삽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 자산 중 채권 비중이 98년에 10%인데요. 한 10년 지나니까 32%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엄청 많이 발행하는데 그거를 은행들이 다 써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 효과 하나도 안 나타나고 금리가 0% 떨어졌죠.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속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국채를 기업들이 돈을 덜 갖다 쓰니까 은행들이 그 국채를 다 사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93%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발행하는 국채들도 국내에서 다 수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가요? 예. 이건 또 제가 오늘 새롭게 한 사실이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금리를 낮춰도 된다. 0%까지 가도 우리가 보통 더 낮추는 거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걱정을 했었던 건데 그럴 염려가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결론이네요. 네, 역시 김영익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새롭게 이게 막 깨닫는 것들이 많아서 뭔가 이 지적 뭐라 그럴까요? 이 뇌가 좀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항상. 아니죠. 임 대표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저도 더 많이 생각하고요. 또 배우고 또 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훈훈하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